숙종대왕의 일화. 숙종왕 즉위시에 국태민안하고 하늘 땅의 격양가가 높이 울렸으니 숙종왕이 패포파립으로 민간에 나가 백성들의 형편을 알아보며 백성들의 질고를 해결해 준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민간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야밤의 까치소리. 숙종왕이 하루는 어스름 달밤에 야순을 돌다가 서울 근처의 한 초가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초가 앞에 서너 길이 됨직한 밤나무가 있는데 나무 아래서 깍깍 하고 남자의 까치 소리를 내니 나무 위에서 깍깍 하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뚝처럼 서서 귀를 기울여 야밤의 까치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의 거동을 눈박아 보니 남자가 나무가지를 물고 와서 깍깍 하면 여자가 깍깍 대답하고는 그 나뭇가지를 받아 물어다 까치 둥지를 트는 것이었다. 임금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필경 저 속에 무슨 곡절이 있겠다고 여긴 숙종왕은 마른 기침을 하며 다가갔다. 그러자 인기척에 놀란 남자가 개면쩍어서 몸둘 바를 몰라 하는데 여인도 나무 위에서 내려 고를 숙이고 애꿎은 옷고름만 씹었다. 남의 일에 방해를 나서 미안하오. 헌데 무슨 사연이 계시기에 야밤에 까치 소리를 하며 둥지를 트는지요. 여쭙기 부끄럽습니다. 실은 저희 낭구님이 10여 년 동안 과거를 보았건만 그리 모자라서가 아니라 비천한 출신이요. 생활이 쪼들리다 보니 예물을 못 바친 탓에 밤마다 낙방이 되었습니다. 듣는 말에 집 앞 밤나무 위에 까치가 둥지를 틀면 장원급제를 한다기에 제가 하도 우겨서 남들이 자는 야밤이 되기를 기다려 까치 둥지를 틀고 있던 중이옵니다. 그 말에 부부의 심중을 꿰뚫어 본 숙종왕은 아하, 그런 일이었군. 어쨌든 노력하면 성공하기 마련이니 남들이 보건 말건 일단 시작을 한 이상 끝을 봐야지요. 헌데 어째서 이번 알성 과거를 보지 않소? 하고 물었다. 과거를 하려고 수십 년을 하루같이 공부하며 여러 차례 낙방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까치 둥지까지 들던 부부라 과거를 본다는 노인이 말에 바싹 다가서며 캐물었다. 알성 과거라니요. 내가 초저녁에 궁궐 앞을 지나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알 성과를 본다는 방이 나붙은 걸 보았소. 그게 정말이십니까? 내가 초면에 거짓말을 할 리가 있소? 실은 그래서 글 공부하는 손주놈한테 가서 알려주고 돌아가는 길이요. 노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한 소리요. 아마도 내일은 마지막 날이라 선비들이 많이 올 테니 아침 일찍 나가보도록 하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으니 인작으로 까치 둥지를 만드는 열성이면 소원 성취하리다. 과분하신 말씀이옵니다. 밤길에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두 내외는 허리 굽혀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 뜬 눈으로 새날을 맞이한 선비가 노인님이 보았다는 궁궐 앞에 가보니 과연 오늘 오전에 알 성과를 본다는 방이 붙어 있었다. 그 노인이 어제부터 과거를 본다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아침 일찍 나가보라고 한 말은 정말이라 어찌나 흥분되었던지 방금 나붙은 방이어서 풀이 젖은 대로 있는 것도 봐내지 못했다. 과장에 가서도 두어 시간이 지나서야 한다 하는 선비들과 재상가들의 자제들이 모여들었다. 이번 특별관은 삼강께서 직접 글제를 낸다는 데서 장내는 술렁거렸다. 이윽하여 글자가 나붙는데 인작 한 편을 지으라는 것이었다. 글자를 보고 사서삼경을 통달했다는 선비들도 시작을 못해 망설이고 있는데 가난한 선비 눈앞에는 어쩌녁에 지나가던 노인이 인작으로 까치 둥지까지 지었으니 소원 성취하리다 라고 하던 모습이 눈에 선이 떠오르고 그 말소리가 귀에 쟁쟁이 울려왔다. 그래서 내외가 까치 둥지 만들던 일을 써서 바쳤다. 딱복지는 산더미를 이루었지만 그 중에서 까치 둥지를 만들던 선비가 당연히 장원급제하였다. 금방에 나붙은 자기 이름을 바라보며 이것은 분명 하늘이 도와서라고 생각하며 제까지 지낸 다음 어쩌녁에 만났던 노인을 찾아서 이 골목 저 골목 서울 장안을 구석구석 다 돌았으나 한강에 떨군 바늘찾기였다. 이튿날 상감께 아련하게 되었는데 한림학사를 제수하고 친히 따라주는 어주를 받아 마셨다. 경은 고를 들어 짐을 보라. 우렁우렁한 목소리와 껄껄 웃는 웃음소리에 고를 들어 바라보니 임금은 다름 아닌 어쩌녁에 자기 집을 찾아왔던 길손인 늙은이 숙종왕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상제는 노래하고 중은 춤을 추는데 늙은이는 통곡하더라. 어느 해 늦가을 밤이었다. 그날도 숙종왕은 허술한 옷차림으로 한간의 실정을 염탐하느라고 남모르게 대궐을 빠져나와 밤길이 나가는 대로 걸었다. 그는 가다가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아녀자들이 푸념소리에도 발걸음을 멈추고 엿듣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니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숙종왕이 오막살이 창문 밖에 다가서서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남자가 바가지 장단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데 또 한 사람은 춤을 추는 모양으로 창문에 그림자가 언뜩언뜩하였다. 그러자 느닷없이 통곡 소리가 울려 나왔다. 필경 무슨 곡절이 있겠다고 생각하니 궁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숙종왕은 저도 모르게 손끝에 침을 발라 창호지를 뚫고 외눈으로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늙은 할머니 한 분이 푸짐한 상을 앞에 놓고 통곡을 하는데 배감투를 쓴 사나이는 바가지 장단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여승이 고가를 쓴 여인은 춤을 추고 있었다. 실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숙종왕은 더는 참을 수 없어 주인을 찾고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방 안으로 쑥 들어갔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주인들께 자기는 시골 사는 선비인데 알성 과거를 본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오던 차에 길을 헛갈리고 헤매다가 불을 쫓아서 댁에 경사가 있는가 해서 잠깐 들어왔노라고 그럴듯하게 꾸며대었다. 주인 되는 사나이는 궁하게 사는 천민이긴 하였으나
예의 범절이 깍듯하였다. 손님 배웁기가 부끄럽습니다. 소인이 집에 벌어진 일이 하도 괴이적어서 들리신가 보온데 마음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바는 아니오니 과히 허물하지 않으신다면 올라와 앉으시지요. 그 말에 더 궁금해 난 숙종왕은 물었다. 와 하니 양반들이 등살에 어지간히 넌덜미가 나는 일이라도 당하신 모양인데 나는 진골 양반도 못 되고 백성들을 해치는 벼슬아치는 더욱 아니요. 아무튼 깊은 사연이 깃든 잔치에 팡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오. 아니올시다. 원 천만의 말씀을. 그렇다면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 모양인데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에 주인은 얼굴을 붉히고 몸둘 바를 몰라 쩔쩔매었다. 이 사람아,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대답 올리지 못하나. 이 늙은 것이 아래리다. 먼저 여기로 올라앉아 약주나 한 잔 드시면서 들으시지요. 할머니가 술을 부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나이는 노친의 아들이요. 젊은 여인은 며느리였다. 아들은 워낙 가난하게 살아오던 선비의 아들인데 아버지 가르침을 받아 글공부를 하고 과거볼 차비를 하는 중 부친이 중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말았다. 효자인 아들은 과거 볼 걸 뒤로 미루고 부친의 병구안에 정력을 기울였다. 부친이 병석에 누워 10여 년을 고생하다 보니 약간한 돈 부치는 약값으로 들어가고 집에는 개칠 몽둥이 하나 없이 털면 먼지뿐이었다. 그러나 효성이 부족했던지 백약이 무효하여 부친은 사망하였다. 오늘이 바로 부친이 상사한 지 3년이 되는 날인데 또 홀어머니 환갑 생일날이었다. 아무리 효자 효부였지만 정성과 효성으로는 가난을 면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효부인 며느리는 남편도 모르게 머리태를 베어 팔아서 어머님의 환갑 잔치상을 차리었다. 아들은 아내가 생명같이 귀중히 여기는 머리태를 팔아 푸짐하게 차려놓은 상을 보고 지아비로서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서름이 북받치는 데다가 아내의 갸륵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 바가지 장단을 치며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축복하여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 며느리는 고가를 쓰고 춤을 추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마련된 음식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춤을 추다 수건이 벗겨지는 바람에 중의 머리가 된 것을 보고서는 그 사연을 알고 야속한 자식들이라고 목 놓아 통곡하던 참이었다. 사연을 듣고 난 숙종왕은 효자 효부의 갸륵한 마음에 너무나 감동되어 눈곱을 찍으며 효성은 하늘이 알아줄 터이니 부디 이번 알 성과거에 응시해 보시지요. 하고 거듭 당부하고는 돌아갔다. 과거 날이 돌아오자 선비는 과객의 말을 듣고 믿져도 본전이요. 혹 과거에 들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데서 과장을 들어갔다. 이번 과거의 글자는 상감께서 특별히 어제를 내걸고 글을 짓게 한다는 데서 한다 하는 선비들이며 재상가의 자제들이 이른 아침부터 구름대 모이듯 하여 시루 안에 콩나물 차듯 꽉 들어찼었다. 이윽고 글자가 나오는데 상가 승무 노인곡 상제는 노래하고 중은 춤추는데 늙은이는 통곡하더라 라고 써 있었다. 방금까지 호기만장하던 선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채머리를 흔들었다.
다만 가난한 선비만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늘이 우리 집안일을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고 생각하며 자기 집 일을 그대로 적어서 바쳤다. 과거가 끝나고 금방이 나붙는데 자기 이름이 쓰여 있었다. 자기 이름 석자를 보고 또 보던 선비는 꿈이 아닌가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금 보고 제 볼을 꼬집어 봐도 갈데 없는 자기 이름이었다. 이튿날 선비는 상감의 부름을 받고 임금님을 아련하게 되었는데 경은 아직도 과인을 몰라보는가 하며 껄껄 웃는 소리에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니 그는 바로 어젯밤에 자기 집에 왔던 과객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숙종대왕과 야장쟁이. 하루는 숙종왕이 야순을 돌다가 한 곳에 이르니 한밤에 요란한 망치 소리가 들려오는지라 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가니 야장간이었다. 추워. 날씨도 춥군. 담뱃불이나 붙이고 갑시다. 숙종왕은 담뱃불을 구실로 야장간 안으로 들어갔다. 중년의 사나이가 한창 벌겋게 달군 쇠를 두드리다가 자기가 깔고 앉았던 걸상을 내놓았다. 여기 앉으셔서 온몸을 녹이시지요. 인품도 후한지라 숙종왕은 담뱃불을 붙이며 물었다. 주인께서는 어찌하여 남 다 자는 야밤 삼경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오. 이렇게 해야만 장리를 갚고 장리를 놓지요. 임금이 생각해보니 장리를 놓는 사람이 장리를 갚을 수 없고 장리를 갚는 사람이 장리를 놓을 수 없는 모순된 말이라 해득할 수가 없었다. 아니, 건 무슨 소린지 난 듣고도 모르겠소. 장리를 갚는 사람이 어떻게 장리를 놓는단 말이오. 이렇게 받들어야만 아버지를 받들고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님께는 장리를 갚고 자식한테는 내가 늙음하게 얻어먹을 장리를 놓는 것으로 되지요. 아, 그렇구려. 보아하니 당신은 채권이나 읽었겠소. 책이다 뭡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새 없고 새끼 많은 소멍에 벗을 날 없다고. 부모 처자들이 나 하나를 바라보는데 어느 여가에 책을 보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유식한 말씀만 하시는데 어째서 과거를 보지 않소? 하하, 과거를 암만 보니 나 같은 무식쟁이요 가난뱅이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요. 물론 문과란 선비들이 하는 일이지만 때론 시기를 잘 만나서 운수가 트일 때도 있지요. 네, 방금 오다 들으니 내일 숙종대왕께서 특별과를 보는데 그도 업문으로 과거를 보게 한답니다. 그래서 나도 산을 보면서 매산자 하나 못 쓰지만 난 놓고 기획자인 업무는 뜻게 글이나 배웠길래 내일 특별과에 참여할 생각이오. 그러니 당신도 어서 들어가시고 내일 아침 일찍 과정에 나오시오. 말씀을 해줘서 고맙소만.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봐서 뭘 하겠습니까? 허허, 젊은 사람이 어째서 나약한 소리라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는 말도 있지 않소. 내일 우리 과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닌 밤중에 와서 실없는 소리를 하고 나가는 영감을 바라보며 야장쟁이는 너무나 우스워서 혼자 웃었다.
자기를 보고 과거를 보라는 사람이 다 있으니 꼭 미친 영감이라고 생각되었다. 헌데 자기 머리에 털이 난 후 처음 듣는 업문 과거라는 바람에 도대체 업문 과거를 어떻게 보는가 싶어 한번 시험해 볼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다. 게다가 그 영감쟁이도 과거를 보겠다는데 뼈 마디마다 피가 한 동이씩이나 고인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못 보겠는가 하는 반발심도 일어났다. 닭의 모가지를 잡고 새날을 맞은 야장쟁이는 믿져도 본전이니 구경이라도 해보자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과장을 찾아갔다. 천방대에 들어가니 양반 선비들이 덜어 모였는데 일찍 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소식을 몰라서 그랬던지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야장쟁이가 어젯밤에 만났던 영감이 어디에 있나 해서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니는데 어제가 나왔다. 영감쟁이 말대로 업문인데 다가가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리 다시 봐도 자기가 어젯밤에 지나가던 영감쟁이와 주고받은 장리에 대한 문장을 지으라는 것이었다. 그제야 그 노인이 보통 노인이 아님을 깨달은 야장쟁이는 옳지! 그분이 바로 숙종대왕이었구나! 하고 감탄하며 쓱쓱 써서 바쳤더니 영락없이 장원급제하였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밤중의 물레소리. 어느 날 밤 숙종왕은 관복을 벗고 평복을 갈아입고서 아무도 모르게 뒷문으로 궁궐을 벗어나 인가들이 충충 들어앉은 골목길에 들어섰다. 밤은 깊어 조용한데 숙종왕이 한 골목에 이르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니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한 물레질 소리였다. 아하, 어지간히 살림이 구차하면 남 다 자는 이 밤중에 물레질을 할까? 숙종왕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니 오막살이 집이었다. 숙종왕은 창문에 다가가서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를 뚫고 한눈을 구멍에 대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은 비록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으나 집안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두었는데 중년의 아낙네가 물레질을 하고 그 옆에는 연하문살 됨직한 소년이 밥상 앞에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 글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이때 소년의 발치에서 새우잠을 자던 계집애가 발딱 일어나더니 두 눈을 비비며 종알거렸다. 아이, 난 깜빡 잠이 들어댔네. 엄마, 오빠도 이제 그만 주무세요. 나도 잘게. 너 먼저 자거라. 오빠 되는 소년이 계집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자리에 눕히었다. 계집애는 다시 발딱 몸을 일으키더니 어머니, 나 먼저 자겠어요. 어머니와 오빠도 이제 주무세요. 하고는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자 손바닥만한 포대기를 배 위에 걸치고 누웠다. 숙종왕은 저도 모르게 머리를 끄덕이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부지런한 아낙네와 어머니를 동무하여 밤늦도록 공부하는 착한 아들, 그리고 나이는 비록 어리나 예절 바른 귀여운 소녀를 보니 숙종왕은 생활이 구차해도 아이들을 저렇듯 훌륭하게 키우는 아낙네와 집주인이 마음에 들었다. 이튿날 숙종왕은 판서를 불러 어쩌녁에 자기가 갔던 그 집에 가서
가족들을 모두 데려오게 하였다. 그런데 어젯밤에도 보지 못한 지아비가 오지 않았다. 집주인은 어디 갔기에 오지 않았느냐? 아래옵기 황송하옵니다. 치아비는 재작년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몸을 바쳤사옵니다. 아, 그래요. 음. 숙종왕은 자기의 실언을 뼈아프게 느끼며 이윽도록 생각하더니 미안하오 부인. 그동안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였소. 그런데 어쩌녁에 무슨 일들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밤늦도록 물레질을 하였사옵니다. 음, 너는 어쩌녁에 무엇을 했느냐? 숙종왕이 소년에게 물었다. 저희들 때문에 밤늦도록 일하시는 어머니를 종로해서 성현들의 글을 읽었사옵니다. 그래. 그럼 내 하나 물어볼 테니 대답하겠느냐? 어려운 걸 내시면 대답할 수 없나이다. 허허허, 그래. 자, 잘 듣고 이제 대답을 해보아라. 개 6마리에다 고양이 3마리, 거기에다 쥐 2마리를 몰아넣으면 모두 몇 마리겠느냐? 9마리입니다. 소녀는 임금의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대답했다. 아니, 개 6마리에다 고양이 3마리를 합하면 벌써 9마리인데 거기에다 또 쥐 2마리를 넣으면 11마리이지 어찌하여 9마리겠느냐? 쥐 2마리는 고양이가 잡아먹었으니깐요. 그래, 하하, 과연 총명하도다. 숙종왕은 기뻐서 껄껄 웃고 나서 이번에는 소녀에게 뭘 했는가 물었다. 그러자 계집애는 조그마한 얼굴에 홍주를 띄우며 고개를 숙이더니 낮고 챙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제 낮에 어머니께서 밭에 일하러 나가신 사이에 바가지로 물을 날라다가 독에 골독 채우노라 고단해서 공부한다는 게 그만 잤습니다. 과시 효자 효녀로다. 부인은 젊은 과부의 몸으로 애국자의 가정답게 아이들을 잘 가르쳤으니 그 공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지아비에 못지않으니 내 널리 표창하리로다. 여봐라. 이 여인에게 쌀 100석과 비단 100피를 주고 저 효자 효녀에게 종이 100권과 붓과 먹을 후히 주도록 해라. 이리하여 과부 여인은 하루 사이에 부자가 되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하면서 과부의 평소의 언행에 대해서 극구 칭찬하여 하늘이 굽어 살피었다고 했다. 근데 그 뒷집에는 다욕스럽기로 소문난 들창코 여인이 있었다. 들창코 여인은 저녁 밥상을 차리다 말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들창코 여인은 쌀과 비단을 보고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지지콜콜이 케어묻더니 치마폭에 바람을 날리며 휘잉하니 제 집으로 뛰어갔다. 자기도 꼭 더 많은 상품을 타오리라 작심했던 것이다. 그래서 집 문턱을 넘어서자 부산을 피우며 고하댔다. 이봐요. 요 사이에 임금이 밤에 순찰을 다니며 가난한 집에 상금을 준대요. 저 앞집 박과부는 하루 저녁에 부자가 됐어요. 아니, 뭘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대? 그녀는 밤새워 물레를 돌리고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책을 보았는데
낮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글쎄 잎살과 비단을 파리로 주더래요. 저런. 그러니 당신도 오늘 밤에 정신 좀 차리고 어디 가서 도박을 놀든지 건달을 피우든지 집에 오지 말아요. 그리고 얘야, 너 앞집에 가서 공짠지 맹짠지 하는 책을 빌어다가 밤늦도록 읽어라. 내가 글을 배웠어야 읽지요. 망할 놈의 자식. 글을 몰라도 책을 쥐고 흥얼흥얼 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해? 들창코 여인은 꽥 소리를 지르고 휘잉하니 나가더니 물레와 맹자책 한 권을 얻어가지고 왔다. 여인은 밥상은 한쪽에 밀어놓고 아들에게 책을 주어 흥얼거리게 하고 자기는 물레를 돌리었다. 그런데 얼마간 돌리고 나니 팔이 아파서 계속해서 돌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허란 일이 없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저고리를 벗고 벌렁 누워서 발로 물레를 돌리었다. 이때 숙종왕이 또 성내를 돌다가 오늘 아침에 상을 준 과부가 뭘 하는가 궁금해서 그 집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그 집에 가보니 역시 어제 저녁과 같은데 다른 점이라면 소녀도 오빠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었다. 숙종왕이 흐뭇하여 돌아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었다. 분명히 물레질 소리는 옳은 것 같은데 가락이 돌아가는 고르로운 소리 대신에 껐더덕 껐더덕 하는 소리가 나다가는 즘즘하고 즘즘했다가는 또 떨꺼덕 떨꺼덕 하고 들려왔다. 그래서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서 살그머니 창호지를 뚫고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집안은 수라장인데 한 여인이 옷통을 벗은 채 큰 대자로 누워서 심심풀이로 빈 물레를 발로 돌리고 있었다. 떨꺼덕 소리가 날 때마다 메주덩이 같은 저통이 춤을 추었다. 숙종왕이 다시 들여다보니 남자애는 코와 침으로 책을 매닥질 해놓고 그 위에다 골을 틀어박고 자는데 젖먹이 아기가 빽 하고 울자 모두 놀라 깨었다. 아이고 잠이 와 죽겠는데 울기는 듣기 싫다. 사내아이가 발로 우는 아이를 밀어놓으니 계집애가 자지러지게 울자 들창코 여인이 벌떡 일어나 사내아이의 뺨을 찰싹 갈기고는 우는 애를 끌어안았다. 과분의 집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지라 숙종왕은 이튿날 들창코 여인을 불렀다. 어쩌녁에 무슨 일을 했는지 바른대로 아래여라. 임금이 묻자 오늘 상을 타고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 들창코 여인은 예, 소첩의 남편은 외적을 치다가 목숨을 바치었고 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느라 밤낮으로 물레질을 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애는 커서 죽은 아버지 뒤를 잇겠다면서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단숨에 줄줄 하였다. 그런데 시퍼런 코를 훌쩍거리던 아들애가 아버지가 죽긴 언제 죽었어? 엄마가 도박 놀러 가라고 해서 어제도 안 왔는데? 하고 까발가 놓는 바람에 갯골망신을 하였다. 괘씸한 년 같으니라고. 여봐라. 이년의 남편을 잡아다 하옥시키고 이년은 볼기 40매를 상으로 주어라. 그 바람에 얼굴이 새까맣게 된 욕심 많고 심보 나쁜 들창코 여인은 매를 상으로 받고 반주검이 되어 집으로 기어가고
도박판에 있던 그의 남편은 술만 처먹고 처자를 다스리지 못한 죄로 나졸들에게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한다.